쌍방울과 관련된 의혹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쌍방울의 사회이사였고요. 경기도에 와서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수억 사용한 인물인 만큼 쌍방울과 인연이 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앞장서 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걸려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진술로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 허구다. 실체적 진실은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와 이재명은 전혀 몰랐고 대북 송금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더 몰랐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본인과 통화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재명, 김성태 둘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화영도 통화를 시켜준 적이 없다.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은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2019년 1월 17일에 그럼 우선 이화영, 이재명 간 통화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건 금방 확인이 되죠. 네. 그건 통화 기록이 있을 테니까.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바꿔줬느냐 안 바꿔줬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성태 전 회장은 바꿔줘서 이제 어떠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송명철 북한 부실장이고, 뭐 이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한테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상황을 또 진술을 한다면 아마 그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찰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글쎄 김성태 전 회장이 저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저 거짓말을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은 것으로 보여요. 그 동기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본인이 거기서 생긴 일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지만 그날 1월 17일 아침부터 저녁에 뭐 술자리에서 뭐 무슨 발렌타인 30년을 가지고 뭐 어떻게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이런 부분까지 너무나 마치 이렇게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은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마 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김성태 전 회장 말만 맞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저 또렷한 기억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일단 뭐 누구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최병욱 위원께 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줬어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가진 여러 역량을 동원해서 그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 이건희 회장이 그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희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혹은 아니면 용인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단지 그 사실만으로 불법 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용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건네졌다는 것만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 불법 행위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용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추가적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이제 러프한 비교인 것 같은 게 지금 쌍방울이 껴가지고 저 1월 17일에 있었던 일 자체가 지금 불법적인 일에 대한 논의잖아요. 쌍방울이 껴가지고 대납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커다란 사업 중에 통화한 거랑 그때 얘기랑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김성태 회장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불법을 했던 것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고 했으면은 대납이 고맙다고 한 것에 대한 증빙이다, 정황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하고 러프하게 비교할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당시 사면 받지만 받은 건 맞지만 또 평창올림픽 유치하라고 해서 특정해서 사면해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은 했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도 보도되는 걸로 알고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의견도 있고 같은 범주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계속 찾아간다는 그런 방침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그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표에 향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도 어쩌면 거의 매주 국민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최악이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우선 지금 검찰이 편파적으로 좀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많은 상황에서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수사 혹은 아니면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법원을 통해서 무고함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짙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류의 국민들은 네. 저렇게 성실히 응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내일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계속 누차 검찰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는 것은 민주당에게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되려 12구 참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언급을 한다던가 난방비나 아니면 앵커께서 처음에 저희가 방송을 열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중심으로 계속 하겠다고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런 걸 중심으로 장애 집회가 열렸다면 저는 되려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과 이번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또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어서 되려 민주당의 어떤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다릅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과거에도 민주당의 역사에서 탄압받은 시절이 뭐 지금뿐이겠습니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나가면 그것이 뭐 쉽게 뭐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민주당만 지금 때려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공산당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맞서야 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강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장애투쟁이란 것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 특히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장외투쟁이라고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계속 하게 되는데 막 그런 식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장외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 수호 집회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을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입니까? 국민들은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장외투쟁 나가는데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평가들이 뒤따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